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스위스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게 된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왜 대답이 없어요? 뭐 질문을 미리 주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마 첫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원래 첫 시간은 한국행정연구원장님을 모시고 좀 왜 서비스인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필 오늘 중국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강의 순서가 다음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정시 제대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조금 소개 부분은 오늘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본격적인 소개 및 왜 서비스인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스위스하고 처음 인연을 맺은 거는 1989년입니다. 89년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난 뒤에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연방연구소도 방문을 하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도 여행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인상이 깊은, 그때 이제 우리 아기가 아직 한 달 정도 된 이렇게 바겐에 밀고 이렇게 갔는데, 길을 이제 제네바에 가서 길을 물었는데, 거기는 이게 언어가 독일어 지역에 가면 영어가 통해요. 그런데 불어 지역에 들어가면 전혀 영어가 안 통합니다. 독일어도 안 통하고 무슨 말도 안 통해요. 그래서 그 불어하는 사람들은 불어만 해요, 대부분. 그래서 어떤 한 30대 아주머니한테 길을 물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분이 그냥 그 어린애 애기 박연을 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 30분을 가면서 그래서 그분은 불어로 얘기하고 나는 독일어로 얘기하고 아주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절한 모습, 그것이 너무 인상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스위스에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작년에도 1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들 또 정치인들 또 주민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가 좀 궁금하다는가 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또 그 마지막 시간 4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이렇게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위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알프스. 예. 그래서 한국의 알프스, 일본의 알프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아프리카 가도 그 알프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또 무슨 생각이 나세요? 융프라우. 그 이제 역시 산이고. 시계. 예. 또 호수. 예. 주로 이제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이 많이 나시는군요. 오늘은 자연 환경보다도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제도 하에서 살아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라는 게 나라끼리 유사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그 학자들이 주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냐면 스위스 제도가 왜 좋은가 이런 걸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걸 또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던 미래학자가 있죠. 누구죠? 예? 엘빈 토필러. 예. 토필러가 그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앞으로 이제 21세기의 그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는데 반직접민주주의, 그 다음에 지방분권 등등 이런 제도를 묘사를 했는데 그
결론을 보면 어디가 생각나냐면 스위스가 생각납니다. 스위스는 이미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플러는 스위스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분이 앞으로의 이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 이런 거는 스위스를 묘사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볍게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게 우리가 자치이라면 우리가 지방자치만 생각하죠. 근데 좀 이 범위를 넓혀보면 국가도 자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주민의 자치. 요즘 저 동네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치가 아니에요. 그 자치라는 게 뭐냐? 그 주민의 의사로 동네 문제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책임을 지는 그게 자치예요. 주민자치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말만 자치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네 자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도 우리 강사님 중에 한 분 내하고 파트너예요. 또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직접 민주주의는 내가 또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스위스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조합 문화입니다. 조합.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그냥 자원봉사 활동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스위스에서 명예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자치, 동네 자치하고 국가 자치가 전혀 별개가 아니고 동네 자치에서 길러진 시민들이 국가 자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오늘 또 해야 되는데, 아까 스위스 뭐 융프라우도 생각나고 뭐 호수도 생각나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어디 가서 살래? 이러면 스위스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스위스는 물가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데죠. 물론 그 나라 자체 내로는 그 복지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외국인으로 가면 물가가 엄청 비싸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나라 국민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이 3월 20일이 되면 세계 행복 순위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스위스가 1위에서 5위 사이에 항상 자리하는 그런 나라죠. 우리는 몇 위 정도 돼요? 네, 원래 54위죠. 54위. 그 다음에 스위스는 가장 번영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 국민 소득으로 봐서 8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만 불인데 8만 불을 넘는, 그래서 굉장히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또 스위스는 강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스위스를 침공하려 했다가 포기하는, 그럴 정도로 전 국민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의지가 투철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해가지고는 6주 만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침략하려고 그러다가 겁이 나서 침략을 못한 나라. 왜? 전 국민이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침략을 못한.
그런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 아니냐. 그러면 한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왜 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본받을 교사로 쓰고 하나는 저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교사. 그런데 스위스는 지금까지 내가 방문해보고 이런 교사로 삼을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한테 적합하게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위스의 나라 이름이 공식적인 나라 이름이 하나, 둘, 셋, 넷. 공식적인 이름이 5개입니다. 나라 이름이. 이게 이제 그 독일어. 그다음에 요거는 불어. 이거는 뭐 이게 이탈리아 이걸 로망쇼 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근데 이 4개 중에 공식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 나라 말 썼냐? 왜 독일어를 썼냐? 왜 불어를 썼냐? 막 이렇게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 말도 아닌 라틴어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서는 4개 언어로 다 화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문서는 4개 언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 언어로는 이 콘페데라치오 헬베티카. 이 헬베티카는 이 지역 사람들을 헬베티아인이라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그 연방, 헬베티아 연방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공식 명칭은 CH입니다. 약자로. 우리나라는 뭡니까? 약자로. 예, KR이죠. KR. 예. 그런 식으로 약자를 쓸 때는 CH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민족으로 보면 민족하고 언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독일계가 65%, 프랑스가 18%, 이탈리아계가 10%, 로망시계가 1% 이런 비율로 살고 언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 언어를 아예 헌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848만. 그중에서 4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4사람 만나면 한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의 국경지대는 좀 더 많아요. 외국인 비율이. 그런데 대부분 지방에 가도 거의 25% 비율이 외국. 농촌에 가도 한 2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도시에도 그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그 연방국가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방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제 스위스 지도인데, 이 대부분 이 중앙 부분,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독일어 권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로망쇼를 쓰는 지역, 이쪽은 이탈리아, 요 밑에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쪽이 제네바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불어 지역을 쓰는데,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불어 지역에 가면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프랑스인들이 여기 그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과거에 프랑스에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위그노 이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 뭐 물론 독일어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은 고급 불어를 쓴다고 자부를 해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 안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면 영어가 잘 안 통한다는 것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다 잘 통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독일어는 자기들 독일어가 이렇게 표준 독일어가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불어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어 지역에 가면 영어도 잘 통하고 뭐 또 독일어도 통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통합니다. 예.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 이쪽은 프랑스고 이쪽은 독일이고 이쪽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정도 되는 도시 나라 주변에 뭐 5천만 이상 이런 국가들이 옛날에는 이 오스트리아도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이 나라인데 1291년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나폴레옹의 지배를 7년 받은 것 외에는 한 번도 외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게 한국이면 이쪽으로 가면 소련, 이쪽으로 가면 중국, 옆으로 가면 일본. 야, 우리도 강대국에 둘러싸여있죠. 그래서 스위스는 상비군이 없어요. 상비군이. 왜? 군대를 운영하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민병대입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일하다가 위기가 되면 집에서 총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무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최신 무기들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중립국이죠. 중립국인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무장 중립국입니다. 무장 중립국.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대비된 나라가 옆에 있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도 중립국인데 벨기에는 무장 중립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1차 대전 때 점령당하고 2차 대전 때 점령당하고 중립국이라도 힘이 없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죠. 그래서 1848년 이전까지 용병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그런 나라죠. 왜냐하면 저 나라는 참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밖에는 자원이 없어요.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우리 어릴 때 사회과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용병을 통해서 이 피를 팔아서 피의 수출이라고 합니다. 피를 팔아서 먹고 살았던 나라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그런 나라로 변신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스위스의 이 번영의 비밀이 어디 있냐? 그래서 최근에 이 부의 원천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에서 결국은 제도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경제제도, 정치제도가 한 나라를 빈곤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쭉 예를 듭니다. 그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 스위스를 예를 안 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놨어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서 왜 남한과 북한이 소득 차이가 그렇게 나는가? 또 뭐 미국과 멕시코, 또 소련 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분들도 치명적인 이 책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월 12일 날 중앙일보의 그 퍼스펙티브에서 그 약점을 보강을 했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분들 만나면 내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 건데 아직 못 만났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핵심이 경제제도는 누가 만들어요? 정치인이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제도가 가장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치제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알트도르프라는 조그마한 그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그 지방자치단체인데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이제 이 마을에 가서 그 지방 정치인들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왔다는데 그 가운데 광장에 이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에 이 동상이 있습니다. 무슨 동상이죠? 여러분도 동화를 알고 있어요. 이분에 관한 동화를.
어릴 때 다 읽었을 거예요. 머리에 사과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쏜 거죠. 예? 예. 영어로는 윌리엄 텔이라는데 이제 독일어로는 빌헬름 텔의 얘기죠. 이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스위스는 이 합스부르크 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총독이 게르버죠. 그래서 게르버가 이 나뭇가지에 모자를 매달아 놓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은 절을 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빌헬름 텔이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벗대죠. 인사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를 믿으니까 쏘세요. 이렇게 겁을 안 내요. 그런데 그때 이 빌헬름 텔이 화살을 2개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실패하면 총독을 쏘겠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비록 아들의 머리에 있는 사과를 맞췄지만 이제 이 구속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를 탈출해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신화죠. 근데 이 신화가 뭘 의미하느냐? 근데 이 신화는 아들의 머리에 뭐 사과 올려놓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한 건데 이 얘기를 괴테가 듣습니다. 괴테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 친구인 쉴러한테 야,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래서 이거는 쉴러의 작품입니다. 그 스위스의 얘기를 소재로 한 그 시나리오죠. 연극이죠. 그래서 요즘도 그 스위스에 가면 곳곳에서 이 빌헬름 텔에 대한 연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건국 신화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건국 신화는 뭐죠? 예,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홍익인간, 그죠? 뭐 이런 걸 자꾸 이제 하는데 스위스에도 역시 이 건국 신화에서 많은 이 영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독재자는 허용하지 않겠다. 즉 모자에 인사하라면 절대로 안 하겠다. 그건 뭡니까?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스위스에는 권력을 절대로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권력을 철저하게 분산시키는. 건국 신화부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자발적인 연대. 그 빌헬름 텔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하면서 창을 들고 함께하는. 이게 뭡니까? 자발적인 연대. 그래서 스위스는 국민의 뜻으로 만든 나라다. 그래서 의지국가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지국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또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한테 물으면 이 나라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한결같이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국가의 중대사를 매년 그것도 10건에서 30건 정도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가 만든 나라다. 즉 우리나라다. 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총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인격이 반영된 국가고 그 인격이 반영된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스위스 역사를 잠깐만 기억하면 아마 다음 시간에 안성훈 교수님 또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1291년에 서약동맹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세 나라, 그 원 칸톤이라고 합니다. 원래 칸톤 세 개가 있었어요. 그게 꼴짝이 마을들이죠. 마을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 합스부르크가로부터 벗어나자. 이래서 오늘날로 치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하는 거예요. 리틀리 그 들판에서 세 나라의 이 대표들이 서약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스위스 국경일이 8월 1일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8월 초라고 이래 나오는데 날짜로 이제 국경일로 정한 거는 8월 1일입니다. 그게 오래되지 않아요. 최근에 그 국경일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아까 알트드로프하고 또 딴 데 가보면 자기들 국경연대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문서에, 자기 칸톤의 문서에 의하면 우리 지방에서는 이날 건국했다 한다. 그래서 논쟁을 막 하다가 공식적으로는 헌법에 아예 국경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8월 1일이고 자기 지방에서는 자기 지방의 연대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 건국한 걸 본다. 그래서 아까 이 비렐름 텔 동상 밑에도 건국 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1291년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늦은 그런 연도가 나와요. 어쨌건 이 서양 동맹에 참여했던 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든 이게 이제 독립된 곳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독립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로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슈비츠라는 지역. 스위스의 지명은 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운트발덴이라는 지역. 이 세 지역이 합쳐서 이제 스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가르텐 전투에 이제 이게 합스부르크하고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스위스의 용맹성을 증명합니다. 농민들로 구성된 부대예요. 그런데 이제 합스부르크가에서 기병들이 와서 이제 침입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럽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보병은 기병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농부들이니까 뭐 긴 창 들고 나와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병사들은 용감하다 하는 게 알려진 게 이제 모르가르텐 전투. 이래서 한 200년간 영토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이래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이때는 칸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지역이라고 불렀죠. 오르테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1515년에 이탈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하고 동맹관계에 있는 프랑스로부터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영토를 확대하지 않고 이제 영토를 지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0년 동안 이제 영토가 늘어났고 이때 이제 영시의 중립국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뭘 하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각국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로도 가고 독일군으로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용병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냐하면 프랑스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면 싸우는 사람은 자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보통 봄에 이제 싸우러 나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을에 이제 돌아와서 식구들 부양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용병들이 흘린 피는 바젤이라는 게 국경도시죠. 바젤에서 파리까지 그 흘린 피가 강을 이루었다. 뭐 이런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리고 얼마를 벌었냐? 거기에 지폐를 깔면 전부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게 산업이었어요. 용병 산업. 근데 그때가 이제 이 모르가르텐부터 알려지면서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이 독립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람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서로 스위스에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 용병을 자기 사야 되기 때문에. 용병을 파견 안 해주면 군사력이 확 약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789년에 나폴레옹 유일하게 외국의 점령에 들어갑니다. 7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나폴레옹이 강해서라기보다도 스위스 내부에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부로부터 빗장을 열어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7년 동안 했는데 나폴레옹도 이 지역의 독립을 곧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48년에 이제 스위스가 연방 국가를 만들면서 이제 이때 다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국절 논쟁하고 있는데 그 논쟁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1291년이라고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 해로 잡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충 그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스위스의 역사는 합스부르크가와의 투쟁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합스부르크가의 발상지가 스위스입니다.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이건데 합스부르크가 유럽 최대의 왕가죠. 그래서 뭐 독일 왕도 하고 오스트리아 왕도 하고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위 계승 전쟁도 결국 합스부르크가와 또 딴 왕족 간의 전쟁. 그래서 유럽 전체를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 합스부르크가가 그 내가 기억하기로 아르가우 주에 요즘도 이 사람 합스부르크가 살던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에서 그 스위스 동맹군에 쫓겨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로 본거지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번성하는 거죠. 근데 이 스위스와 합스부르크가는 전략이 다릅니다. 합스부르크가는 범유럽주의를 채택합니다. 유럽 전체를 어떤 연결해서 공동으로 번영하는 그런 국제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데 비해서 스위스는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독립성. 그러니까 반유럽적인 유입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이 다 유엔에 가입해도 유엔에 가입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 국민투표에서 반대해버리니까 가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인가 뭐 이렇게 국민투표를 거쳤는데 두 번째 2002년에 유엔에 비로소 가입해요. 그런데 또 오늘날 유럽 공동체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가입을 했는데 스위스는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부결시킵니다. 가입하면 EU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립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이 보면 또 세계를 향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번성하는 것도 우리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때 용병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에서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살고 정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위스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거점이 되는 거죠. 우리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는 용병을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징병을 당한다든가 징용을 당한다든가 어쨌건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지금 교포들이 거의 200만 가까이 되죠.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듯이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개방성입니다. 이게 그 프랑스에서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는 거죠. 낭트 칙령은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던 건데 그걸 폐지함으로써 이 개신교를 탄압하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20만 내지 한 30만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겠어요? 못 사는 사람이겠어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기술자들, 뭐 은행, 뭐 이런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아주 못 살면 도망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온 사람들이 2만 5천 명 되는데 아까 어떤 분 시계 말씀하셨죠? 이 시계도 이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네바에 정착하면서 제네바가 이제 시계의 본거지로 되고. 근데 이제 이 제네바에서 시계를 이 당시에 이제 길드, 직업조합, 여기서 딱 잡고 막 이거를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간섭하기 싫다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이 시계 공업을 발전시킨. 그래서 그게 이제 뉴사텔 지역의 산 중턱에서 이 산간 마을에서 가내 공업으로 시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어쨌든 그 출발은 이 위그노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섬유도 그렇게 발전하고 화학도 이 위그노 때문에 발전. 특히 은행업이 발전한 이것도 저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요즘 뱅크라 그러죠. 뱅크.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방크.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공원에 가면 앉는 의자. 그것도 독일어로는 방크.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이건 믿거나 말겠는데 이 프랑스에서 돈 많은 사람들, 은행가들이 돈 가지고 이제 다 빠져나와서 공원에서 벤치에서 대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빌리러 왔냐? 프랑스 왕족들이 빌리러 온 겁니다. 이제 전쟁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돈을 빌리러 오는 거죠. 근데 프랑스 왕이 돈 빌려갔다 하는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창피하니까 내가 이자는 후하게 쳐주겠는데 내가 돈 빌려갔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래서 은행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어쨌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많은 외국인들이 스위스 와서 살고 또 귀화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스위스인 11명 중에 약 50만 명이 11명 중에 1명 정도가 귀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축구 선수, 스위스 축구팀이 강하죠. 그런데 그중에 50%는 외국 출신이다. 그다음에 네슬레의 그 하이니 네슬레가 세웠는데 이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또 이 국적을 계속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스위스의 국적 부여하는 절차가 우리하고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어디서 부여를 합니까, 국적을? 법무부에서 부여하죠. 법무부에서 심사하고 이러는데 스위스에 가보면 이제 이게 마을 회의. 아까 그 란츠 게마인드 했는데 란츠 게마인드는 관광 상품입니다. 그거는 오늘날 실제로 기능 안 해요. 다 이제 옛날에 유물이고 오늘날은 주민총회. 그러니까 이제 게마인드 동네 마을 총회입니다. 마을 총회. 근데 마을 총회는 이 시간에 합니다. 8시에 보통 8시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면서 이제 환담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뭐 물론 집에서 하면 술도 가져와서 먹고 이러는데 이 마을 회의에서 처음 하는 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 투표를 합니다. 이건 딴 거는 다 거수로 하는데 이거는 또 비밀 투표, 투표용지에 찬반을 써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본 마을에서는 한 7명, 거의 7명이 이제 이렇게 귀화 시민권을 부여받는데
이제 부여받기 전에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혀요. 앉혀놨다가 이제 시민권 이제 각자 소개를 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 뒤에 방청석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가 끝날 때쯤에 집회원이 집계를 해가지고 가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을 단위에서 국적을 부여하면 그걸 가지고 칸톤에서도 인정을 하고 연방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마을에서 심사를 하느냐? 우리는 국가에서 국적인데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을 재밌게 해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 사람인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3년간 지켜봐 왔는데 우리만큼, 우리 동네 사람만큼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마을에서 1차로 심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저 뒤에 있다가 우리는 또 그 사람 뒤에 앉아서 방청을 하는 거죠. 우리도 자격이 없으니까 여기 끼지를 못해요. 저 뒤에서 방청을 하는데 저 부여받으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를 해요. 예, 스위스의 정치적인 특징 한 3가지 정도. 이게 가장 중요한 스위스 정치의 특징은 연방국가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 직접민주주의라는 거. 그 다음에 화합정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거죠. 화합정치.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정치는 대결정치입니다. 대결정치. 죽자 사자. 너 죽고 나 살자 정치죠. 그래서 5년간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짓밟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일을 못하도록 발목을 꽉 잡고. 근데 기적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직 안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제일 배울 게 이 화합정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게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그 스위스에서 제일 요즘 그 명망이 높은 교수 이름이 파트예요. 파트라는 교수인데 내가 만나서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순위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연방국가와 직접민주주의. 이것이 스위스 번영의 밑거름이다. 또 스위스 행복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그 위에도 몇 가지 아까 얘기했던 의지국가,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이 시민복무제도, 이 자원봉사.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 밀리츠 개념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 무장중립국가.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2000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채무, 국가 채무를 헌법에서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이 균형 예산, 매해 균형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빚을 못 얻게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빚을 얻었으면 3년 내에 갚아야 됩니다. 아예 헌법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징인데, 그런데 오늘은 주로 주로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직접민주주의,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따로 떼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치의 대전제가 뭐냐? 권력자는 못 믿겠다. 권력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국 신화부터입니다. 다음 2번째, 국민에 대한 신뢰. 결국 우리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권력자를 못 믿으니까 권력을 철저히 분산시키자. 어느 누구한테도 권력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정치적 지대라는 건 뭡니까? 독점으로 생기는 이 부당한 이득이죠. 그걸 못 보도록 철저한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결정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스위스는 권력자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이다, 국민이다. 이래서 국민 주권을 마을 단위에서 실현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권력자를 못 믿기 때문에 권력을 절대로 집중시키면 안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권력 분립에 대해서 뭘 배웠죠? 상권 분립을 배웠죠? 또 배운 게 있어요? 예, 지방 분권을 배웠죠. 그래서 지방 분권을 우리는 수직적 분권이다 이렇게 하고 상권 분립을 수평적 분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분권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과 수직적인 분권 외에도 이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권력기관과 국민 간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내에서도 권력을 분권시키는 겁니다. 정부를 여러 정당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정당끼리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권력을 공유한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권력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권력을 분립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요끼리 이 내각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해서 강요끼리 또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의회도 상원, 하원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상하원끼리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다차원적인 권력을 여러 차원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연방제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연방국가 하나, 그 다음에 26개의 칸톤, 그 다음에 2250개의 지방자치단체.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룬다. 그런데 이 2250개는 또 줄었어요. 16개가 내가 확인한 걸로는 최근에 그렇게 줄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숫자가 원체 작기 때문에 주민수가 원체 작기 때문에 이걸 한 3,0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3,300개 되던 거를 쭉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통폐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없죠? 200, 인구 840만에 2,216개 하고 우리는 5천만에 몇 개입니까? 5천만에 226개. 그럴 정도로 우리는 아예 풀뿌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풀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키워놨어. 근데 하여튼 이 단위는 동네 단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영이 아까 인구가 얼마나 된다 했죠? 50만.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엄청 크다고요? 어정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위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쥐리히가 제일 커요. 쥐리히.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구 40만입니다. 거기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고 또 정치의 중심이고 하여튼 그런 데가 40만입니다. 그 다음에 10만 이상의 도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 2250개 중에 10만 이상의 도시 6개입니다. 쥐리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네바가 한 20만 됩니다. 나머지는 다 10몇만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위스 가면 꼭 들리는 데 있죠? 관광지. 아예 안 가봤어요? 네. 그 루체른이라고 왜 사자의 비사탑 뭐 이래가지고 그 또 이 다리도 유명한 다리 위에 지붕 있고 뭐 이런 지붕에 또
그 안에 가면 그림 그려놓고 그거 유명하잖아요. 사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르체른 거기가 인구가 7만 5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덩치만 크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쭈리는 칸톤 전체가 제일 큰데 그 칸톤도 한 120만 됩니다. 그리고 수도인 베른은 인구가 한 13만 정도. 이 말이 참 우리는 스위스 하면 그거는 옛날부터 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러니까 연방국가를 하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아닙니다. 이 루즈몽이라는 문명 비평가고 이 문필가입니다. 그리고 이 연방주의자입니다. 유럽 연방을 구성할 걸 옛날부터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서로 달라서 연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위해서 연방제를 한다. 이 사람들은 이 26개 칸톤 같은 거를 못 참아요. 어딘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기를 쓰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속에 다양성이 보장되는 이제 그런 국가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도 국가고 칸톤도 국가입니다. 연방도 주권을 가지고 있고 칸톤도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주권의 개념 이러면서 뭐라고 배웠어요? 주권은 유일불가분이다 이렇게 배웠죠? 나눌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고. 그런데 미국과 이 스위스에서는 주권은 가분적이다, 쪼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에 해당되는 칸톤도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톤은 또 칸톤은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이 연방도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입법권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경찰 이런 거는 연방에서 법률을 정하지 못해요. 그거는 칸톤 정부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보면 칸톤에는 연방에는 교육부 장관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 칸톤의 문화부 장관이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스위스가 외국에서 교육을 대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 칸톤의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 26명 중에 이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 대표가 외국에서 나가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다양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교육 제도도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 교육, 또 치안, 또 이 방제 이런 분야는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같은 독일어인데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표현이 다릅니다. 스위스에는 게마인데 아우토노미라고 표현하고 게마인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죠. 게마인드는 교회 게마인드 아시죠 다? 같은 게마인드입니다. 그 스위스에는 교회 게마인드가 있고 학교 게마인드가 있고 이제 정치 게마인드가 있고 또 무슨 산림 게마인드 종류가 많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게마인드 젤프스트가 빠졌는데 게마인드 젤프스페어 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치면 스위스가 지방자치고 독일은 지방자치 행정입니다. 자치를 행정으로 보는. 스위스에는 그냥 지방자치란 그 무슨 차이가 있냐? 스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정을 법률이라고 봅니다. 아우토노미라는 것은 법을 정하는 권한을 강조하는 거죠. 독일에서는 이게 행정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지 지방자치 행정단체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헌법에 전제를 하고 있는 용어 그대로 하면 입법권이 당연히 보장된다 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방의 입법권을 가장 적게 보장하는 게 한국이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리. 구성원리는
우리 다 알고 있죠? 보충성의 원칙. 스위스 헌법 5조와 43조에 43A조, 5A조. 이게 왜 A가 들어가냐면 2000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뭐 제1조의 3, 뭐 제1조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보충해서 이게 A, B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2000년도에 들어갑니다. 보충성의 원칙인데 5조하고 43조가 달라요. 이거 5조는 뭐냐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한테 맡겨라. 공동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3A조는 칸톤과 연방 간의 권한 배분은 칸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연방이 관여하면 안 된다. 연방은 칸톤이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된다. 칸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칸톤이 개입해서 안 된다. 이런 원칙이죠. 이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고 구성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연대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과 연대성. 연대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 간의 이 재정 조정제도 이런 게 연대성의 표현인데 이 연대성의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귀절이 스위스에 예를 들어서 스위스 국회에 가면 국회 건물이 예뻐요. 한복판에 그 스위스 베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분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여름에 애들이 분수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의회의 천장에 딱 보면 뭐라고 써야 되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규절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공공 건물에 그런 규절을 새겨놨어요. 이 바젤 그 시청 또 굉장히 예뻐요. 붉은 벽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장식을 해놨는데 거기도 보면 그 규절이 있어요. 이 연대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규절인데 헌법에 규정된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북한헌법 제63조. 그게 참 우연이죠. 하나는 국민이 가장 행복한, 가장 번영하는 나라. 그런데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스위스의 국가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정반대죠. 국민이 탈출하고 싶어하는 나라, 또 국민이 10대 빈국 중에 속하는 그런 나라.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5월 6일자 중앙일보에 이기우의 퍼스펙티브를 참조해 주십시오. 왜 그런 차이가 나왔는지. 북한에는 이게 없습니다. 보충성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국가가 직접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방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것에 한정됩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연방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연방에서 권한을 창설하자고 새로운 권한을 만들려 그러면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칸톤은 이게 이제 26개의 칸톤인데 각자 헌법을 가지고 있고 칸톤에도 의회가 있고 칸톤 정부가 있고 칸톤 법원이 있습니다. 이건 칸톤 소속입니다. 법원이. 그리고 게마인데는 게마인데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게마인데가 있으면 게마인데 의회가 당연히 있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는 게마인데 의회가 없는 데가 80%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방의회 폐지해버리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건 없어요. 5분의 1만 의회가 있습니다. 주로 큰 도시, 아까 말하는 6대 도시를 비롯해서
인구 한 2만 명 이상,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데는 1만 명 이상도 의회를 갖는데 대부분 한 2만 명 이상 되면 의회를 둡니다. 근데 또 이걸 의회를 두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세우자. 그리고 한 군데는 내가 그 시장 했던 분을 만난 지역인데 지금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근데 거기는 인구가 2만 5천인데 의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했더니 주민들이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의회가 없어요. 2만 5천인데 의회가 없어요. 그때는 의회를 누가 대신합니까? 마을총회가 대신합니다. 마을총회. 주민들이 모여서 1년에 2번 모입니다. 자주 모이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모이는데 그것도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3번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주로 2번 모이는데 5월 달에 모이는 게 예산총회, 12월 달에 모이는 게 이제 결산총회.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중요한 모든 상황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행복과 번영에 관계된다는데 이 지방끼리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수직적으로도 경쟁하고 연방과 칸톤도 경쟁하고 칸톤과 개마인드도 경쟁하고 또 수평적으로 개마인드끼리 칸톤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을 하면 경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란 나쁜 게 아니고 경쟁이란 윈윈하기 위한 지식을 창조하는 경쟁에 이기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혁신. 그래서 스위스는 경제 정책을 연방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칸톤인데 12만입니다. 12만인데 아주 못 살던 데예요. 아주 어천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지방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못 살던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평균 주민 소득이 15만 불입니다. 일자리가 12만 인구에 일자리가 10만 500개. 세계적인 기업을 포함해서 굴지의 기업들이 3만 개가 그 지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연방이 도와줘서 그렇게 되냐? 아닙니다. 그 지방에 주민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빈곤을 벗어날 것인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혹시 관심 있으면 내 이름 치고 축의 기적을 한번 쳐보십시오. 축의 기적. 일자리는 중앙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드는 거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축구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요즘 많이 가요. 왜냐하면 크립토밸리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거기가 몇 개 갔죠. 요즘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보고 와서 제주도에서 좀 블록체인 단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스위스의 권력기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스위스에는 보통요, 우리는 이 국민들을 그릴 때 어디에 그립니까? 보통 밑에 그리죠.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시장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주민을 맨 위에 놓는 거예요. 모든 게 주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해 줄까? 뒤집지 않을까? 이걸 항상 겁내는 겁니다. 주민들이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법관을 뽑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칸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몇 사람으로 구성되냐?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임기는 1년.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대통령도 한 부서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7개입니다.
이거는 184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부서가 20개 넘죠? 와, 너무 많아요. 어쨌건 8개 부서가 있는데, 그리고 한 번 장관이 되면 이 장관은 국무위원을 뽑는 거죠. 내각위원을 뽑는데, 강요를 뽑는데 여기서 뽑습니다. 상하원이 모여서 뽑습니다. 뽑는데 완전히 평등입니다. 대통령은 회의 주재, 그다음에 외국에 대한 대표, 손님 접견,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서, 어느 부서를 맡을까지 하는 것은 이 룰이 있습니다. 다선 의원일수록, 다선 강요일수록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참은 남는 거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강요가 한번 되면 제일 오래 강요를 한 사람이 31년. 통상 8년에서 12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분야에서는 바삭하죠. 근데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당이 각각 달라요. 2명은 제1당, 2명은 제2당, 2명은 제3당, 1명은 제4당. 그러니까 주요 정당은 전부 다 정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화합정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의논해서 합의해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걸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 형태하면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러는데 스위스의 정부 형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제를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 실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내각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스 고유한 정부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협의체 정부. 협의해서 한다. 그래서 통상 다수결로 안 합니다. 합의될 때까지 토론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 또 의논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 때까지 토론하는. 그 다음에 강요는 4년 임기지만 통상 연임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제 선출하는데 절대 다수, 의회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각각. 그게 되려면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느 정당도 지금 30%가 안 넘습니다. 그러면 50% 이상 넘으려면 포용성이 있는 정치인이 또 그리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주의자는 절대로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도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7사람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이제 사무총장이 있는데 사무총장은 강요는 아닌데 그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 강요회의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대통령입니다. 근데 정당, 요 옆에 있는 건 다 정당입니다. 이 스위스 국민당, 스위스 사회당 2명, 그 다음에 스위스 국민당 2명, 그 다음에 스위스 자유당 2명, 그 다음에 기독교 국민당 1명. 이렇게. 출신 지역도 각각 다릅니다. 이 출신 지역도 배려를 합니다. 강요를 선임할 때. 예. 국민들은 강요를 국회에서 뽑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뽑자 원하겠죠. 스위스 국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3번을 실시합니다. 1900년, 1942년, 2013년에
했는데 다 국민들이 NO 합니다. 왜? 국민이 직선하면 포퓰리즘으로 간다. 또 극단적으로 흐른다. 그래서 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국민 76%가 거부합니다. 76%. 직선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국민 주권을 강화한다 하는 것인데 또 민의 왜곡을 방지한다는데 그것보다는 이 포퓰리즘적인 선동정치 이것을 배제해야 되겠다. 그런데 칸톤이나 개마인대 차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선합니다. 거기도 정부는 7명으로, 5명 내지 7명으로, 아니 어떤 데는 9명인데도 있어요. 그거는 주 헌법에서 정하기 나름이고요. 거기도 똑같이 정부를 복수로, 거기도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데 들어갑니다. 어쨌든 거기 칸톤이나 개마인대는 직선을 하는데 연방은 국민들이 직선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강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 협상과 타협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 보면 요즘은 좀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데 노트 계속 적고 있죠. 여기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면서 협상할 건 협상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다수결보다는 협의에 의한 정치를 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내용에 합의가 되면 의회 정부 밖에서는 대외적으로는 합의된 내용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든가 나는 협의할 때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말을 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건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만 얘기해라. 그래서 극단적인 원리론적인 그런 강경파들, 근본주의자들은 의회 구성에 부적격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이제 선출할 때 그런 사람, 이 크리스토프 블록라는 사람, 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이게 매스컴의 영향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런데 그 당수가 크리스토프 블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복잡하니까 다 빼고 이 사람이 자기들 당원들 저녁 식사하는데 나는 강요회의 할 때 이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 안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한 번 하고 이 강요가 됐는데 한 번 하고 국회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 해서 실각식. 딱 네 번이 있습니다. 연임을 못한 이 국무위원은 강요는. 근데 그 중에 스위스 사람들은 정치의 기본적인 자질, 협상하는 능력, 타협하는 능력 이거죠.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사쿠라다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박정희 시대 그때 뭐 독재 정치다 해도 이면에서 다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이면에서 거래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경직됩니다. 그리고 내가 특히 마을에 가면 당이 달라요. 정부인데. 그래서 내가 알토도르프 아까 갔던 그 마을에 강요가, 마을 강요가 7명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당이 두 명씩 또 거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끼리 안 싸우나? 이래 얘기했더니 그분들 대답이 재밌어요. 싸우는 거는 연방에서나 싸우지 동네 일하는데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연방에서도 우리처럼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게 이렇게 안 싸워요. 그 안에서 토론할 때는 격렬하게 토론하지만 밖에 나올 때는 결정된 것만 얘기하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당의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한다. 정당의 득표에 비례해서 그래서 비례정부라 그럽니다. 비례정부.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그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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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해서 이걸 관례적으로 제1당에서 2명, 2당에서 2명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어진 적이 있어요. 아까 블로크라는 그분 때문에 한번 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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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거를 연립정부, 독일의 연립정부하고 비슷한 걸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연립정부는 연립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비례적으로 정당끼리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야당이 없는 겁니다. 주요 정당이 다 여당이 돼버리니까. 그럼 야당은 누가 되느냐? 국민이 야당이다. 그래서 국민 투표로 뒤집고 결정 안 하면 국민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이 결정해버린. 그래서 국민들이 야당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당은 군소 정당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득표력을 갖는 정당은 전부 정부를 구성하는데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75% 이상의 대표한다. 연립정부는 보통 과반수만 넘으면 되죠. 대의원장을 하는 경우에도 한 70% 정도 대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스의 비례정부 이것이 훨씬 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없다. 사람 교체만 있습니다. 정당끼리 거의 동일한 정당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주요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리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감옥 보내고 이러죠.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뭐겠어요? 돈 떼는 거잖아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된 나라들 보면 거의 대부분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에 가면 금융 빌딩 있죠. 건물만 짓는다 해서 금융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안정. 그 다음에 화합정치, 아까 얘기했죠. 승자 독식 대신에 정당 간의 권력을 공유하고 또 타협과 협상에 의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정당, 우리가 아까 대결정치다 했는데 대결정치의 이유가 뭡니까? 구조적으로 대결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오늘날 보면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죽자 사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는 어땠어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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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기나 지나 대충 권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죽자 사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선거제도 현안 문제죠. 국회의원 선거는 하원은 전부 다 비례대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비례대표예요. 연동형 비례대표는 독일에 특유한 겁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스위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당에서 60년을 절대 다수를 차지했어요. 선거법 바꾸려 하겠어요? 당연히 안 바꾸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국민 발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거법을 제안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도 2번 실패를 합니다. 국민들이 노합니다. 세 번째, 1918년에 비례대표를 비로소 통과시켜요. 그랬더니 제1당을 차지했던 종전에 103석, 180석 중에 103석을 차지했는데 선거법을 바꾸니까 60석으로 줄어듭니다. 어느 당도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다당제 체제가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비례정부가 형성이 되고 권력의 분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민주주의는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 스위스가 원래부터 직접민주주의 국가였냐? 아닙니다. 이것은 183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직접민주주의를 이거 발명품입니다. 발명한 나라는 어디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혁명헌법, 1793년 혁명헌법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하고 스위스로 건너와서 스위스에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1830년대, 60년대 이때 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스위스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구를 대표하느냐? 은행가, 금융, 철도, 재벌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더라. 노동자나 자영민, 농민들은 비참하더라. 그래서 이 30년대 갱생운동, 6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칸톤 헌법부터 먼저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연방헌법에 도입하게 되는 거죠. 직접민주주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까 국민들을 제일 위에 그림에서 도표에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끼리 우리 월급 올릴까? 세비 올릴까? 이런데 결정을 하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국민들이 뒤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 그리고 저거는 선거법 개정 진짜 하기 싫어. 근데 눈치를 봅니다. 국민들이 국민 발언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끼리 발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의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우리는 지금 국회 신뢰도가 얼마죠? 예,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1.8% 극단적입니다. 근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한 거는 15%. 그것도 아주 믿는다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비율이 15%입니다. 85%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스위스에서는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66%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 국민들이 눈치를 보니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직접민주주의다. 이거는 연방 차원도 마찬가지고 칸톤 차원도 마찬가지고 개마인드 차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훈을 본다면 이 국가의 작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건 뭡니까? 모든 권력이 지금 중앙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줘요. 즉 시형 문제는 누가 결정해야 되겠어요? 시형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아까 뭡니까? 보충성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국가 기능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 해서 연방의 권력, 중앙 정부의 권력을 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중앙은 뭘 해야 됩니까? 외교, 국방, 금융, 통상, 지방에 살 수 없는 거 그거 집중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의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작동하려면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대결 정치에서 상생 정치, 또 협치. 우리가 협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권력을 분립시키고 수직적으로 권력을 분립시킬 때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지는 겁니다. 제도만으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의식이 바꿔야 되고 문화적인 그 어떤 관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제도를 도입 안 하면 그러한 관행이나 문화도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바뀌면 되지 제도만 바꾼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빨리 가야 되는데 달구지를 타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뭘 바꿔줘야 됩니까? 차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도 해야 되고 운전 매너도 익혀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결과입니다. 오뚜기형 국가로 가자. 오뚜기형 국가는 어떤 국가냐? 오뚜기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다. 스위스가 그런 나라다. 국가에서 무게의 중심은 권력의 중심이다.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이렇게 될 때, 또 보면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들 보면 다 분권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면 다 분권이 되어 있죠. 예외가 있긴 했어요. 소련. 그런데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망했죠. 예, 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나죠. 예. 그 아까 언어하고 뭐하고 일치한다고요? 언어를 쓰는 네 군데 지역하고 예. 또 당도 네 개이고 이래서 이게 우리 지역 색깔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아주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아닌데요. 종교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완전히 지방색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투표. 투표 방식에 그 법률에는 전자투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저기 지방 차원에서 몇 군데만 하고요.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뚜렷하게 우리하고 차이 나는 거는 투표소에 가는 것보다도 우편 투표를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70% 내지 80%가 우편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이고. 그 다음에 뭐 선거 운동하는 게 요란하지는 않아요. 선거를 하나, 제가 그 갔을 때 선거날을 끼고 간 날도 있어요. 있는데, 뭐 선거를, 베른에 갔는데, 이제 그 파트 교수를 만났는데, 자기가 오늘 되게 바쁘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선거 방송 나가야 된다고, 이제 해설하러 가야 된다고 이러는데, 뭐 도시 분위기는 선거라는 거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제 군데 이제 이렇게 이 표 같은 거 붙여놓은 거, 그것도 뭐 요란하지 않고 전봇대 같은 데 조금 붙여놓은 그런 정도지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또 다른 한 분만 더. 예, 그러면 저 마지막 날 질문을 많이 준비하셨다가 그날 궁금한 거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